철도 노조가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서울 1345선 그리고 분당선 등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하루 부산 NKTX를 시작으로 경부선에서만 14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코레일 측은 수시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평소보다 역에 좀 일찍 나올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노사 양측이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평소보다 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여야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4시간 전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이고요.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 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도 다른 뉴스가 많은데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국내 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과의 대화 모두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뭐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총평하자면은 좋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진정성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네. 느껴졌는데 다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좀 더 질문 같은 게 뭐 A4지 뭐 반장이나 아니면 메모지 한쪽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서 정리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300분이 어렵게 오셨잖아요. 멀리서도 네. 오시고 하셨는데 그분들 목소리 좀 다양하게 담겼으면 어땠을까?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교육 문제나 언론 개혁 문제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양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뭐 계속해서 몇 번의 이제 기자회견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뭐 토론 같은 것도 좀 있었는데 뭐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그 날것의 느낌이나 네. 좀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만큼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는 대통령, 그 듣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또 구축이 된 것 같아서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네,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뭐 처음 한 게 배철수 씨랑 문재인 대통령이 동갑이라는 거. 아 정말요? 네. 네. 오. 첫 깜짝 부분 놓치셨나 놀랐습니다. 보다. 첫 부분에 나왔는데. 네. 얘가. 네, 아마 그게 단독이지 않을까. 나왔으면. 그렇죠. 뭐, 근데 정책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각자가 겪고 있는 힘든 이야기 이런 네. 얘기를 조금 하소연을 하는 그런 분도 좀 있어서 뭔가 약간 뭐 사실 뭐 국민과의 대화라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의 어떤 뭐 정책 제언이라든지 토론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처음부터 네.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정말 하더라고요. 각본이 없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나의 것이다 진짜. 네, 보면은 이렇게 기자들과의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을 때 사실 기자들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질문이 좀 너무 뭐랄까 하여튼 자기 얘기가 좀 많고 그 질문이 시간이 좀 길고 네. 뭐 그랬지만 이 국민들한테 이제 뭐라 그러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단 말이죠. 어떻게 사실 감히. 네, 구성상으로 이제 그렇게 네. 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뭐 그게 둘 다 뭐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기자들과도 좀 많이 만나서 뭐 깊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다 괜찮은 여러 어떤 가지를 부분이 병행한다면 가장 인상적이고 주목하셨어요? 저는 이 첫 질문 그 첫 질문자를 선정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민식이 어머님 네. 네, 이 질문을 했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네, 보면서. 너무 좀 그 서 계셔서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좀 너무 아팠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표지판 설치 같은 뭐 그 들여다봐라, 네. 챙겨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바로 이런 모습이 또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한지 정말 국민들 앞에서 하나하나 조근조근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 이게 좀 인상 깊었고 또 아울러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야당이나 보수지에서는 왜 사과를 정확히 안 하냐 뭐 얘기했었는데 정확히 사과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과하는 모습 여기에 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글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관련돼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래서 아마 이걸로 좀 갈등이라든지 뭐 내용이 있었다면은 좀 이번에는 좀 봉합을 하고 가자라는 결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대충 반응은 예상은 됩니다만은. 네, 뭐 반응은 예상이 됩니다만 예상하신 대로. 네, 예상하신 대로 반응이 나왔고 뭐 민주당에서는 좀 격이 없는 소통이었다 이렇게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이게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뭐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다 이렇게 좀 혹평을 하는 좀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리에 나와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다면은 반대보단 지지의 의견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네. 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해요 대통령님 얘기도 나오고 유튜브 라이브를 저는 이제 봤었거든요. 그런데 네. 글쎄 뭐 이런 게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네.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매우 힘들겠지만 네. 저는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300명 말고 조금 더 소규모로 음. 그래서 정말로 좀 정책 이야기 지역마다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자 입장에서도 봐도 국민들의 질문이 기자들이 볼 때도 또 기자들보다 잘한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아, 그래요? 진정성이 더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네.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싱크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듣고 그다음에 이야기 이어가 보죠. 그동안 국회에서의 싸움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야당이 기댈 곳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자유한국당의 혁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 황교안 대표의 단식 선언이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세 가지를 요구한다. 단식에 들어갔는데 요즘 저를 많이 놀라게 하세요. 이분이. 네. 네. 영수회담 뜬금없이 제안했고 뭐 청년과의 대화 이것도 네. 그렇고 오늘 갑자기 단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뭐 지금 오늘 기자들도 뭐 거의 대부분 모르지 않았나요? 국회에서 다들 놀랐습니다. 네. 그야말로 멍미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왜 이럴까? 왜 단식인가? 네. 갑자기 왜 이런 의문문을 계속 찍었습니다. 근데 뭐 그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계속 얘기한 게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했잖아요. 네.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당의 위기 때문에 단식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혁신과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당이 변해야 된다. 당이 해체하든 뭐라든 어떻게든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을 볼 때는 뭐 혁신하고 통합 얘기 오늘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네네. 제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현장에서도 했지만은 그럴 생각이 좀 없어 보여요. 어떻게든 이 체제를 유지해 가서 내가 대표로서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됨으로 인해서 나를 중심으로 보수 통합을 하고 총선 승리와 대권까지 바라보겠다. 이게 보이거든요. 기자들이 볼 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면서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방법이 삭발이나 단식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점점 강수만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온 게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는데 할 만한 거 이제 다 하셨어요. 보통 정치인 한 10년 동안 할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삭발에 그쵸? 단식에 네. 뭐 처음에는 그쵸? 장애투쟁만 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삭바로 장애투쟁, 이번엔 단식후 장애투쟁인데. 근데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영수회담 네. 얘기가 나오고 또 갑자기 어제는 청년들을 왜 만난 거고 또 오늘은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단식에 돌입한 것인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게 좀 너무 뜬금없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기자들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그 배경이. 네. 그래서 좀 물어봤는데 이 박명호 사무총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정치공학적이라고 한 게 아까 박정희 기자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 당내에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좀 안 좋은 상황에 몰려 있으니까 뭐 이거를 타개하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건 진정성을 가지고 뭐 누구라도 해야 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점점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당내 문제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좀 굉장히 시기상으로나 아니면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든가 굉장히 좀 악수를 둔 것 아닌가. 글쎄, 예, 이게 과연 승부수가 될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식이나 삭발 같은 거는 옛날 정치인들이 많이 하던 거라 갖고 네. 요새 같이 이런 디지털 시대에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삭발하고서는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굉장히 뭐랄까요,
늙은 정치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음. 머리통 깎고서는 훨씬 낫다, 부드럽다는 이미지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단식이 과연 성공할까 싶은데 당내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뭐 당연히 이제 여당이나 다른 당에서는 비판적이겠지만 뭐 당내 특히 이른바 김세연 의원의 혁신을 지지하고 뭐 이런 쪽 얘기는 수도권 의원들 쪽에서는 단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단식보다 뭔가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한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한국당에서 전략을 짠다면 어제 뭐 얘기가 나왔던 민식이법 네. 관련된 그런 민생 법안들을 한국당이 더 나서서 이거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민생을 통해서 돌파해야 될 텐데 네.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같은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도 사실 더 이 지소미아 종료에 더 여론이 더 높고 공수처법도 해야 된다는 얘기 많고요. 이 선거제 개혁도 해야 되는 그 여론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강하게 나간다? 이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삭발했을 때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국면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이 조국 여론이 팽팽하긴 했지만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많았고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고 거기에 이제 뭔가 좀 앞장서는 분위기 좀 이런 게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줄줄이 의원들이 따라서 삭발을 했던 건데 이거 같은 지소미아 종료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이건 그냥 끝내버리자라고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단식을 하는데 이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조 단식을 할 것인가? 네, 그 내부에서는 뭐 동조 단식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데 과연 동조 혼자 단식이 나올 굶기는 힘들 것인가는 텐데.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같이 삭발 굶어준 때처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네.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 보안 규정상 천막 네네. 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앉아 있다가 밤에는 국회로 와서 국회에서 단식 투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은 이른바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개신교 쪽,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등을 주장하는 네네. 그분들이 계세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 그 기자회견하고 단식장에 앉아서 좀 있다가 그분들이 계시는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같이 예배를 보고 단상에 올라서 정광훈 목사 손을 잡고 네. 만세삼창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거기 뭐 이스라엘기 태극기 성조기 들고 계신 분들한테 수고하셨다라고 치하도 하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왔으니까 우리 이제 뭐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김문수 전 이사 같은 경우는 단상에 올라와서 자 이제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대표가 함께하니까 우리 우파가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세 분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타겟으로 보고 있는 타겟이라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지지층으로 보고 있는 네. 그게 굉장히 명확하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가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갈 때 이게 오늘 행보가 네. 보수 대통합으로 봐도 되냐 질문했습니다. 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다른 기자 질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 가치를 지키는 세력들이 다 함께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보수 대통합 행보까지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저희 TBS 앱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도 앱 업데이트 관계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황교안 대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요새 사이는 어떤가요? 잘 안 통한다는 얘기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안 좋다는 얘기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네. 돌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뭐 요새 특히 뭐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 놓고선 지금 뭐 마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들은 거 없으세요? 원래 이 서울시당 자리를 놓고 지금 아마 경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이제 김선동 의원을 임명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네. 비공개적이죠. 네. 비공개적으로 몰랐는데 반대했다. 뭐 이런 공개적이라 얘기가. 깜짝 놀랐네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잘 인정하지 않는
뭐 존중하는 존경하는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뭐 법조계 경력은 오래되지만은 정치 초년생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별로 탐탁지하게 생각하기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대표가 다음 대선을 놓고 좀 출마를 생각하는 두 대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경쟁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지금? 그럼요. 하긴 뭐 정치인들이 다 뭐 여의도 들어가면 꿈을 다 꾸죠. 생각을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한 명이 주목되면 한 명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국회가 열리면은 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시선이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황교안 대표는 그럼 이제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초반엔 이게 잘 맞았었죠. 이 장외 투쟁이 좀 네. 길어지면서 근데 이후에 이제 뭐 패스트트랙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휘를 하면서 또 이제 서로 간에 좀 뭐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뭐 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좀 그런 센터를 생각이 좀 놓고 있지 지금 않았었나. 네. 센터를 네. 놓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맞습니다. 총선 다가오고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은 네. 물밑 경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현주 의원 얘기를 해보죠. 굉장히 오랜만인데 자유한국당 입당할 줄 알았는데 신당 창당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달 말에 신당 창당한다. 네. 뭐 가칭 당명이 자유와 민주 4.0. 4.0. 네. 근데 왜 4.0일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도 생각나고 저는 더 막. 앞으로 이제 네. 전진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 한국당에 사실 입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김무성 의원 지역구 가는 거 아니냐, 부산에 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현주 의원이 부산 출신이다, 영도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PK, TK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의 텃밭이거든요. 그렇죠. 기득권이 참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치 시작했기 때문에 뭐 어디서 굴러온 그런 의원이 그런 정치인이 텃밭에 내가 지키고 있는 텃밭에 들어온다? 지금 돌이라고 하려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꾼 거죠. 예, 뭐 속담인데요. 속담인데. 뭐. 아, 그런가요? 네. 하여튼 이렇게 오신 분이 네. 그러면 굴러오신 분이. 라는 얘기가 당내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플랜 B를 들고 나온 네. 거죠. 자신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센터가 돼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뭐 PK 이번엔 TK 가서 출판 기념 했잖아요. 네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 가서 이렇게 기치를 높게 들면 나의 가치를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진정성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센터가 되려면은 여러 명이 있고 그 안에서 센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혼자면은 그냥 솔로거든요. 같이 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나요? 의원들 얘기는 안 들리고 있고 네. 근데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이정훈 울산대학교 법철학 교수 그리고 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그때 그 조국 반대 집회 관련해서 네네. 이 집행부 대표였던 이하람 씨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의중은 아직 뭐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서로 교감이 있는 건지 이 어쨌든 그 이현주 의원 측에서는 뭐 지금 뭐 논의 중이다 뭐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네, 뭐 정확한 실체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국에서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네. 한국당 측과 뭐 바른미래당 그 변혁 측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합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합치기 전에는 변혁도 그렇고 변혁도 신당 창당을 해서 이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놓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현주 의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뭉치지 않을까. 황교안 대표가 오늘 정광훈 목사의 손을 잡은 것처럼. 그러니까 신당 되지 창당을 않을까. 한다지만 결국에는 당대당으로 뭉칠 생각을 하고 창당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 뭔가 기득권이 할까요? 이런 거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대당 통합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 정도의 세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 얘기할 크게 수가 만들어 있습니다. 줘야죠. 그러니까 뭐 노력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보통 네, 뭐 신당을 창당해서 뭐 그 정도의 새머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네. 뭐 의원들도 있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 그렇죠. 좀 영향력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정도인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광명에서는 좀 원래 이제 광명 지역구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부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근데 거기도 좀 여의치 않다는 상황이라고 들어가지고 이 이현주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자유한국당, 뭐 변혁, 이현주 의원 신당, 뭐 우리공화당 이것이 1대1대1대1이
가능할 것인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1대1은 아니지만 회의적으로 좀 그래도 보이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본인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조금 네. 어쨌든 센터가 돼서. 예, 센터가 돼. 솔로 네. 말고 센터. 네, 센터가 돼서 그다음에 다른 정당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합당. 근데 이게 진짜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일단 뭐 창준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지역위원회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규모가 있어야 이 선관위에서 당 설립 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나 혼자 뭐 당을 만들어야지 하고 그냥 어디 뭐 홈페이지 뭐 등록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할 네. 뻔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그 얘기 듣기 만들까요? 전까지. 이분인당. 좋다. 이분인당. 이분인당. 네. 이분인당. 칩시다. 탈당 선언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인당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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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타임즈의 해외 뉴스 코너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홍콩 소식을 또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흘째 이공대를 경찰이 봉쇄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교내에 좀 남아 있는데 또 빠져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어제 많이들 빠져나왔는데요. 이렇게 사진 보셨을 거예요. 육교에서 이제 밧줄을 묶고 내려온다든지 네, 맞아요.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나오려다가 대부분이 잡히고.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틀 동안 1,100여 명이 체포가 됐고요. 지금 대형 체육관 안에 수십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투항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급진적 시위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금 진압을 하지 않고요. 봉쇄와 고사 작전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겠지. 토끼몰이 작전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왜냐하면 이제 무리하게 진압에 들어가면 불상사가 발생할 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려해서 지금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강경파 신임 경찰 총수가 취임을 했는데 첫 번째 조치가 200여 명을 폭동죄로 기소를 하는 거였어요. 네네. 지금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적용하는 혐의가 불법 집회 참여, 공무 집행 방해, 공격용 무기 소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폭동 혐의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네. 유죄 판결을 이걸로 받으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죄입니다. 네. 지금 뭐 도심에서도 시위가 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홍콩 학생들이 다치고 뭐 네네. 죽고 그러니까는 이제 점심시간에 네.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뭐 해산이 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글쎄 홍콩 경찰 측에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또 일부 시위대는 교통 방해 운동 뭐 네. 못 가게 하는 거 이걸 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일부 시위대가 이제 SNS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게 네. 홍콩 전역을 좀 마비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전에 곳곳에서 대중교통 방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운행, 차량 소통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는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이 네. 정도가. 근데 오늘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초중 고등학교가 그동안 휴교에 들어갔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조금은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공대에 남은 수십 명의 학생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일요일에 구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24일 네, 구의원 그래서 선거 있죠. 이게 지금 연기될지 이것들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계속 홍콩 정부는 연기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걸 시사하는데 확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확정을 하면은 또다시 반발이 거세질까 봐 이걸 네네.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또 불리한 상황이니까 연기 생각도 좀 날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미국 상원이 19일, 현지 시간이 19일인가요?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통과가 됐었던 네. 법안이고 상원의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인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6월에 발의가 됐는데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홍콩의 특별 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15일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요. 현재 시각으로 19일에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다 찬성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좀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이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해야 네. 되는 일정이 남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부권을 만약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상원하고 하원으로 돌아가게 돼갖고 네. 거기서 각각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해도 통과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장일치로 지금 찬성을 해갖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 아마도 3분의 2 넘는 거는 뭐 물론이고. 네, 네. 물론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을 받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네.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은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트럼프 네. 대통령의 입장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 타결도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지금 참모들 사이에서 인권 법안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비판론 또 홍콩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에 분명한 입장을 취할 때가 왔다. 이런 주장이 앞으로 맞설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딱히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네. 그동안의 뭐 행적이나 여러 가지 뭐 행동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 같았으면은 별로 뭐 사인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워낙에 압박이 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쿠르드족을 이제 그렇게 버리고 토사구팽하고 네, 그리고서 네.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국제적으로도 받고 국내적으로도 받고 네. 공화당 의원들도 심지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부를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좀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3분의 2가 넘겨져 갖고서는 곧바로 뭐 이게 통과가 된다. 네. 어차피 통과가 된다 싶으면 공을 의외로 좀 넘기는 그런 생각을 네.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게 네.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뭐 네. 지금 통과됐잖아요. 상원에서도 중국은 강하게 뭐 예상이 되듯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내놨고요. 만약에 미국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한 조치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의 반발이 강경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통과시켰다는 건 미국 내에서 대중 강경파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 전쟁에서 인권 전쟁 전선까지 확대가 된 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참 복잡해요. 네. 이슈는 정말 복잡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중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네. 이거와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늘 보도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 1단계 합의 이게 이제 무산될 수 있다라는 연내에 타결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조금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네네. 워낙 뭐 곧 할 것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전 행정부의 관리들 다른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내놓은 얘기인데 양측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데 미국은 중국의 농산물 구매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우리가 중국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관세를 더 높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쉽게 회담을 포기하고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미국 농민들인데 지금 안 그래도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농가들이 중국으로의 수출길에 막혀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다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또 막연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중국에 이제 주로 팔고 있는 게 가장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소이빈, 네. 그러니까 대두라고 대두. 하죠. 네. 그걸 많이 팔고 있고 사실 남부 쪽의 농가들은 오히려 조금 돈을 더 벌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곳들이 중부, 그렇습니다. 네, 미네소타, 뭐 아이오와 네.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타격을 좀 입어갖고 그쪽이 조금 불안해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표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진 또 않거든요. 네. 내가 한번 공화당을 찍었던 사람이면은 다음에 민주당을 곧바로 또 이렇게 그렇죠. 딱 돌리게 네. 되지는 또 않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정말로 많은 표를 잃을까? 그거는 또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그 협상이 타결이 된다.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걸 막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파일을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기 네네.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사실은 조금 손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손해가 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이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물건을 중국이 더 사야 되니까 전자제품, 기계, 자동차 같은 10대 수입 품목에서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면 그동안 유럽연합, 일본, 한국에서 샀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유럽연합은 71조 원, 일본은 63조 원, 우리나라는 53조 원 정도 대중 수출이 줄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10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을 포함하는 쪽으로 분석 방법을 바꿔도 영향이 역시 큰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걸 해봐도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GDP의 2 내지 3% 규모에 달하는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뭐 타결이 안 되면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네네. 가라앉을 거라고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타격이고.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는 참 그러네요. 어려운 입장이에요. 지금 또 하나 이게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자동차 관세 문제. 네네 그렇죠. 이거 대답을 아직 안 내놓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한다 하면서 계속 빨리 좀 대답을 할 것이지. 대답을 안 내놓으니까 이게 불안한 말이에요. 불안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책이죠. 네. 책에 나온 내용인데 좀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내 친구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는 네. 얘기. 미국에서 신빙성인지 모르겠네요. 네, 19일에 경고라는 제목의 책이 발표됐는데 저자가 일단 익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작은 글씨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인권 문제로 미 재무부가 북한 인사 3명을 제재하니까 누가 이랬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다는 거죠. 왜 모르는 척해요?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내 친구다라고 표현하면서 경로를 했다는 건데 북한의 젊은 독재자에게 대통령이 매료돼서 아버지가 숨졌을 때 네. 20대 중반밖에 안 된 남성 중에 몇이나 이 터프한 장군들을 장악했느냐. 그는 보스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뒷 얘기도 담았는데 네. 작년 3월에 이제 우리 대북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 등.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하고 상의 없이 즉각 수락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그 있습니다. 얘기는 계속 나오긴 네, 그렇죠.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백악관 인사들은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을 비핵화 협상을 만들어내는 돌파구다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자신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뭐 재무부가 대북 제재하는 거를 대통령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정말로 몰랐다면 그거는 조금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디까지 이 책을 믿어야 될지 뭐 하여튼 이 부분이 네. 굉장히 뭐 약간 화제가 하고. 됐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왠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외신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e Chainsmokers랑 콜드플레이 같이 부른 노래죠. Something Just Like This 들으시면서요.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